안녕하세요. 저희 6번째 시간입니다. 고전적 조건화 절차가 지닌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순서는 관계없죠. 뭘 첫 번째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주로 반사 반응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반사 반응이라는 것은 또 거의 다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반응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율신경계 얘기는 없습니다. 생물심리학 들으면은 신경계는 크게 중추와 말초로 나뉘고, 중추는 뇌와 척수를 묶어서 중추로 얘기한다. 즉 뇌와 척수가 중추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위는 다 말초다. 근데 말초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뉜다. 바로 그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합쳐서 자율신경계를 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주로 반사 반응을 통제하고, 고전적 조건하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어진 행동은 반사 반응이다. 주로 대체로 반사 반응이다. 예외가 뭐 있지만 뭐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뭐 기회 되면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앞선 시간에 진화된 행동, 즉 적응적인, 선천적으로 주어진 적응적 행동을 나눌 때 반사 반응, 반사와 관련된 반사 반응, MAP, 일반 행동 특질, 그렇게 나눴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반사 반응들이 주로 고전적 조건화의 대상이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느냐? 말 그대로 반사 반응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컨트롤되니까, 자율신경계는 오토노머스에서, 오토가 말 그대로 자동이란 뜻이고, 노믹이 이게 다스리다 뜻이 어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자동적으로 다스리 컨트롤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우리가 그 학습 기억의 분류라고 배웠을 때, 뭐 학습 기억, 제가 이제 지식이란 말을 하겠습니다. 뭐 지식, 학습, 기억, 그것을 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자면은 그 사이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뭐 지식이라 얘기하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경험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또 뭐죠?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뭐 저장되어지고 인출되어지는 것이니까, 학습, 기억, 지식을 제가 인터체인저블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학습, 기억을 분류할 때, 달리 이야기하면 지식을 분류할 때 서술 지식과 비서술 지식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서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서술 지식은 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언어적 형태가 아니지만 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서술 지식이 없다면은, 다른 동물의 경우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뜯어먹을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서술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뭐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코끼리나 침팬지나 뭐 돌고래나 이런 녀석들이 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몸에 묻은 어떤 그런 대상들을 어, 집중한다든지 그 대상들을 다룬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울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더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동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도망가야 하는 것이냐, 짝짓기 할 대상이냐. 비둘기를 보면 늘 쪼고 다니죠. 하지만 그 쪼는 거 보세요.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거다 하더라도 쪼았다가 또 그걸 뱉어내죠. 그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언어화된 그런 개념은 없지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개념, 범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서술 지식으로 있고,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음, 여러분 당장에 집에서 같이 기르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 녀석들이 서술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면, 뭐 서술 기억에는 의미 기억과 뭐 사건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사건, 즉 경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은 그 가족들 중에
각각을 알아보고 그중에 좀 더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조금 더 뭐 불편한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심플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그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 서술 지식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자기 몸을 뜯어 먹을 거예요. 뜯어 먹을 게 뜯어 먹는 거죠. 그걸 보더라도 다른 동물에도 서술 지식이 있다. 자, 서술 지식, 비서술 지식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 서술 지식과 비서술 지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돌아갔어. 고전적 조건화 절차의 중요한 점. 첫 번째, 주로 반사 반응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반사 반응은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는 바로 뭐요? 서술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술 지식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데 개입하게 된다면은 반사 반응은 오히려 망고져요. 결국 반사 반응은 적응되지 못해요. 반사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반사 반응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반사 반응에는 서술 지식 개입도 못하지만 개입하지 않아야지만 이 반사 반응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후천적으로 그 반사 반응의 강도나 빈도나 반응률이나 양상이나 잠재기나 이러한 행동의 어떤 측면이 변하더라도 그것이 서술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지만이 반사 반응이 효율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전적 조건하에서 어떤 적응적인 행동이 후천적 학습, 즉 CR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소위 내가 안다 모른다,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안다 모른다 할 때 그런 서술 지식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보여드린 리벳의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죠. 소위 심성주의나 인본주의자들이 또는 그 플라톤의 계보를 잇는 그 이원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서술 지식의 의미, 즉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서술 지식으로서 자유의지, 선택, 동기, 의도, 기대, 목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해서만이라도 지금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책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 조건화가 그만큼 어떻게 할까? 적응적이다. 달리하면 그만큼 강력하다. 아니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의미는 결국 고전 조건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뒤에 살펴볼 가장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가 바로 이 고전 조건화 예니까. DSM-5가 지금 뭐 나온 지가 꽤 됐고 DSM-4, 5 사이에 조금 뭐 그런 카테고리 범주상의 그런 분류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DSM-4든 5든 간에 거기에서 다루는 정신질환의 70, 80%가 불안 관련 장애예요. 대표적으로 불안 관련 장애 5개가 패닉 어택, 공황 장애, 그다음에 포비아, 공포증, 그리고 PTSD,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 그리고 강박 장애. 이 5개가 바로 정신과 질환의 7, 80%를 차지하는 불안 장애, 불안 관련 장애를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5가지 다 고전적 조건화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원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니까 제가 고전적 조건화가 참 무섭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적응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적응은 다 상대적이다. 100이 적응적이라면 분명히 100의 대가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천적인 기제를 통한 적응이든 후천적인 기제를 통한 적응이든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치 않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존에 직결되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반사 반응들이 저절로 내가 소위 그런 서술적 지식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사하죠. 그냥 주어지니까. 만약 이것이 서술 지식이 관여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서술 지식이 관여해야지만 일어난다면 다른 동물들은 다
멸종되고 없겠죠. 아니, 우리는 진화해서 생겨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재는 짤막하게 한두 줄로, 저 수업 때도 상대적으로 짧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중요한 점,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즉 환경상의 물리적 사건으로서 유기체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노출되는 것이, 즉 경험하는 것이, 학습은 경험으로 한 행동 변화죠. 그런 경험하는 것이 그 유기체와의 행동과는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은 유기체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금방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행동은 유기체가 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그죠? 감정 사고도 행동으로 포함시킨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지니고, 내가 어떤 행동한다고 해서 그러한 내 아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사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노출되어짐으로써 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야. 즉 앞에 얘기와 마찬가지로 소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서술적 지식으로서 자유의지, 선택, 동기, 의도, 목표 이런 거 거기에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 공간 속에서 세 개의 사건이 우리 지금 고전 조건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세 개의 사건 뭐예요? US라는 사건, 물리적 사건, CS 또는 CS 되기 전에 NS 중성 자극이라고 불리는 물리적 사건,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물리적 사건이 시공간 내에서 같이 있기만 하면 그걸 뒤에서 다음 시간에 수반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수반성이 있기만 하면 같이 존재하는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반복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불안 관련 장애 관련해서는 한 번만 해도, 아니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만 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CR 반응이 나타나게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고전 조건화가 지닌 중요한 점 두 개가 의미하는 바예요. 고전 조건화는 정서에 관한 것이다. 얘기한 바 있고 바로 앞선 시간에 언급했고 수업 중간중간에 아마 언급할 겁니다. 정서는 소위 정서라고 얘기하고 그 정서가 감정으로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서술 지식으로서의 정서가 이제 감정, 필링이 될 텐데, 그런 전 과정이 인지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면, 교재를 읽어보거나 소위 인지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서술 지식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것이 인지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결국은 수업 상황에서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언어적 서술 지식,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서술 지식에 자꾸 묶여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라는 것을 거기에 국한하는데, 정서 그리고 그것이 서술 지식으로서의 감정이 되는 그 전 과정에는 다 인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컴퓨터 모델로 통해서 얘기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 다 일어나죠. 하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심리학은 인지와 정서와 동기로 나눠진다 할 때 그 인지 정서로 그렇게 대별하자면 정서는 진화적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체의 존재, 생겨남 그 자체가 정서고 그때부터 정서는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도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메바도 고전적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아메바가 무슨 뭐 불안이나 공포가 있어. 그런 의미의 정서가 아니에요. 정서는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그러한 어떤 행동, 그것이 바로 정서예요. 그런데 흔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서술적 지식으로서 얘기하는 건 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인지죠. 이것들은 진화적으로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간이 가장 그 부분이 진화된 상태고, 진보된 상태가 아니라 진화된 상태고, 다른 녀석들은 우리보다 뭔가 차이를 두면서 양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신경계가 아주 단순한 동물로 가면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좁은 의미의 서술적 기식으로서의 어떤 인지 이런 부분을 얻겠죠. 자, 그런 의미의 정서와 인지를 대별할 때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그만큼 중요한데 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리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로 플라톤 이후의 그런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이 몸을 더럽고 죄스럽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정서를 그만큼 놓쳐왔죠. 거론은 됐지만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도 정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안 돼 있고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서를 연구하더라도 인지처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정신과 질환 7, 80% 하고 여러분이 이상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든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든 거기서 다루는 것들은 바로 정서와 관련된 문제예요. 상담 심리학 소위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풀기 힘든 갈등이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왔다. 목적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진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목적론적 세계관 안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반드시 경쟁을 낳고 전쟁을 낳고 폭력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욕망은 반드시 불안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은 이제 차치하고 인간은 반드시 불안합니다. 그러면 상담 장면에서 임상을 놔도 상담 장면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갈등 그 문제가 거의 7, 80%는 저는 100%다 생각해요. 불안의 문제예요. 알랭드 보통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욕망 안 가질 수 없죠. 진보라는 개념 하에서는. 목적론적 세계관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는 이상한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게 개인적인 어떤 부든 명예든 지식이든 간에. 아니면 인류 전체의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는 상태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는 아이디어란 상태가 없죠. 그냥 매 순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적응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게 있냐. 그거 허무하잖아. 그 허무하잖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나는 목전적 세계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뭐가 허무해요? 왜 그렇게 되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인간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이고 다른 동물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가치가 바로 고전적 조건 하에서 언어와 묶여가지고 여러분이 도식으로 흔히 그 인지나 뭐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엔 그건 도식 이런 말도 안 쓰죠. 책 읽어보면 도식이니 동기니 예측 기능이 거의 안 써요. 왜? 그런 구성 개념, 매개변인을 마구잡이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설명이 아니라 바로 묘사,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써요. 그런데 흔히 거기서 얘기한 도식으로 우리한테 탁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각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은 비인간적이고 허무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여기지는 거. 그럼 우리 착각이에요.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인간적, 비인간적이 뭡니까? 아주 인간적이어서 우리는 지구를 몇십 번 그죠? 다 녹아내리게 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그래 만듭니까? 참 그게 인간적인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라는 건 동물들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뭐 다른 걸 생각하다가 우리 생물에게는 리듬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그 바다에 사는 조류들 있죠. 뭐 플랭크톤 같은 그런 조류들 그런 것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 말고 그런 조류들이 해조류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짐에 따라 이 녀석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죠?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찾아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수면 위로 올라갔다 해요. 그런 행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진보했다라든지 그런 목적적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교 동물학, 컴패러티브 사이콜로지를 해야지, 그리고 생물학을 해야지,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전쟁과 폭력을 낳아요. 인간 간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 대해서 그런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지금 북극곰이 죽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권태와 욕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는 뭔가 심심하면 자극을 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해요. 그런 특성을 이제 동기에서 우리는 왜 행동하느냐 할 때 그걸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책상 위에 구피, 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구피를 몇 마리 키우는데 이 녀석들 보면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는 뭔가 자극이 부족하다 하면은 자극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길, 뭔가 욕망하길 바라요. 그래서 욕망을 하면은 그 욕망이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권태와 욕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불안, 그렇지 않은 경우 불안, 그렇지 않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늘 불안한데, 그 불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뭐 고전적 조건화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높은 곳, 깜깜한 곳, 아주 거대한 어떤 대상, 자연물이 되었던 그 동물이 되었던 아주 거대한 대상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 그다음에 다 고전적 조건화로 우리는 공포, 소위 불안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전 조건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소비자 심리학을 광고를 하든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관여되는 것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찾아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학업이 안 된다, 뭐 이성 관계가 그렇다, 뭐 부부 관계가 그렇다,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다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욕망과 불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고전 조건화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고전 조건화는 바로 정서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2가지가 고전 조건화 지닌 중체에 대한 의의입니다. 여러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들어봤죠? 이거 뭐 광고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를 대상으로 낯선 사람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범한 사람, 중성자극, 유출을 해야 되겠죠. 아주 험상궂게 생겼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좀 섬뜩하고 뭐 그런 얼굴이라면은 지금 얘기하는 데서는 예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할 때 1초를 1000등분하면은 밀리세컨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200에서 300 밀리세컨드 이상 그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어야지만이 소위 서술지식으로서 내가 뭘 봤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200, 300ms 이하의 노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봤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노출되어서 서술지식으로서 내가 무엇을 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ms, 4ms, 1000분의 4초의 짧은 시간에 시각 자극에 노출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서술 지식으로서의 사고, 그리고 내가 서술 지식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우리 앞서 뭐 조건 자각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낯선 사진들을 여러 장을, 어떤 사진은 한 10대뿐만 보여주고 어떤 사진은 몇십 번을 보여줘요. 금방 말씀드린 아주 짧은 그런 뭐 몇십 밀리 세컨드 동안.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앉아서 이렇게 뭘 봐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뭘 보여준다더니 왜 안 보여줘?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 없는 짧은 노출이에요. 그런 이후에 실제 그 사진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모셔다가 놓고 우리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낯선 사람이죠. 서술지 시간에는 없기 때문에 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사람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한테 누가 더 호감이 가는지 점수를 매겨보라 하면은 앞서 단순 노출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노출된 사람한테 호감도가 높은 점수를 평가합니다. 무섭죠? 이게 광고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단순 노출 효과는 게 뭐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제시하니까 역치하, 즉 서술 지식으로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서 자극을 제시하니까 이건 역치하 자극 또는 뭐 역치하 노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역치하에서 어떤 걸 제시하느냐?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을 각각 제시하는데 웃는 얼굴을 금방 얘기할 때 아주 짧은 시간 단순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뭐 사람이 되었던 뭐 글자가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 한글이 되었던 영어가 되었던 생전 처음 보는 자극을 장시간 노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나거나 슬픈 표정을 몇십 밀리세컨드 동안 단순 노출시키고 그다음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장면, 화면을 뭐 우리가 서술지식으로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뭘 받니 하면은 후자만 받는 것을 내가 서술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후자 자극에 대해서 너의 호감도를 평가해 보라면은 바로 앞서 내가 뭘 받는지도 모르는 그 단순 노출된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호감도를 평가해요. 결국 그것이 화나거나 공포스럽거나 슬픈 자극 이후에 따랐다면은 우린 그에 대해서 호감도를 낮게 표시하겠죠. 반대로 만약 웃는 얼굴이나 행복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자극, 표정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을 노출시키면 그 후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아져. 이걸 역치하 정서 점화랍니다. 점화, 프라이밍이라 그래요. 프라이밍. 도화선에 불 붙였을 때 푹 타들어가는 거 프라이밍. 앞에 자극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정서가의 호감, 비호감이라는 정서가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바로 여기에 뭐 역치하, 그러니까 정서를 정서 점화요. 점화 바로 우리 비서술 기억을 구성하는 7가지 중에 고인 족구나 도구 족구나 그리고 반사 반응과 관련된 둔감화, 민감화 그리고 점화 이렇게 그 점화가 바로 비서술 기억, 비서술 학습 기억 형태에 해당하는 점화예요. 바로 금방 얘기한 역치하 정서 점화도 우리가 아는 그런 서술 과정, 소위 인지를 얘기할 때 그 좁은 의미의 우리가 의식적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후자의 그 자극 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술 지식으로서 호, 불호를 평가할 때 그 앞선 단순 노출된 자극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역치하 정서점화. 이거 고전적 조건합니다. 결국 고전적 조건한데 이름만 이렇게 달리 붙인 거예요. 역치하 정서점화니 뭐 어쩌니 저쩌니. 결국 하나의 현상인데 각 분야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학자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죠. 이걸 결국은 이것이 같은 것이구나 해서 통합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쉬워지죠. 결국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이니까. 자, 금방 말씀드린 역치하 정서 점화에서 무조건 자극은 뭡니까? 바로 단순 노출된 그 표정이에요. 조건 자극은 그 이후에 우리가 서술 지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호감이나 비호감이 우리의 정서 반응, 즉 반사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클라팔드의 여환자의 예예요. 클라팔드의 여환자의 예는 뇌가 망가졌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금방 역치하 정서 점화에서 본 것처럼 클라팔드의 여환자처럼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호냐 불호냐에 따라 우리가 서술 지식으로 경험하고 비서술 지식으로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쾌 또는 불쾌가 되어지고 불쾌되어지면 그것이 스트레스다 불안이다 해서 상담을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담 오는 사람은 자기가 왜 불쾌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융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나의 지식으로 되어지고 그러한 눈으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은 뭐 상대방 차치하고 나를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정해진 대로 진행된다. 정해진 게 뭐예요? 선천적 기저에서 그리고 후천적 이런 원리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가고 그것을 흔히 사람들은 운명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면은 또는 모르는 경우에는 자기는 자율적으로 자유의지가 자기 의도대로 산다 하지만 결국 운명 따라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금방 말씀 역치와 정서점화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단순 노출된 그 자극을 이제는 몇십 밀리세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여줘요. 그때는 이제 단순 노출이 아니죠. 내가 서술지식으로 아수일만큼 충분히 보여주고 두 번째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면은 고전 뭡니까 정서 점화가 안 일어나요. 웃는 얼굴 충분히 보여주고 두 번째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짝지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후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호불호를 평가해 보라면은 앞서 얘기한 그런 역치와 정서점화를 얘기하는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한 그것처럼 그러니까 호불호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슬퍼하거나 화나거나 공포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데 충분히 보여주고 또 어떤 대상 처음 보는 대상을 짝지어서 그렇게 여러 번 노출한 다음에 그 후자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를 평가해보라 하면은 아까 단순 노출을 이용한 역치와 정서점처럼 그렇게 불호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뭐요? 내가 알게 되면은 즉 서술지식으로 내가 알게 되면은 비서술지식이 그만큼 통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바로 상담 장면에서 여러분이 상담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융이 얘기한 대로 선천적 기저, 후천적 기저에서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데 당신이 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서술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내용을 학습 심리학 이름으로 서술 지식으로 의식화시키듯이. 그러니까 지금 비서술 지식과 관련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부산물인데 그 부산물인 서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서술 지식을 접근하려니까 상담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뭐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얘기하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언어에 국한된 인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한다. 이 내용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가끔씩 하는 말로 바보들의 합창인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거 바로 고전적 조건을 갖고 있는 절차의 시그니피컨스입니다.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 그렇게 의식화시키면 사람들이 다 의식화 하나요? 하려고 하나요? 딴 거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되겠지만 첫째로 의식화시키면 상담 장면에 도망가 버려요. 몇 회기 하다가 안 와요. 왜? 서술지식으로서 그것이 의식화되어진다는 얘기는 내적 자극, 사고나 감정도 행동이며 행동은 또 하나의 물리적 사건으로서 나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극이에요. 행동 자극을 이제 배우다 보면 행동 자극의 구분도 거의 없어져요. 결국 내가 어떤 의식화를 통해서 서술 지식으로 내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났다 하면은 그것도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서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나의 비서술 지식의 내용으로서 몸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서술 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재에서도 그렇고 제가 수업에서도 내적 자극이라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의식화시키면 내적 자극에서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불안에 해당하는 거, 공포에 해당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불쾌함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반사반응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결국은 뇌에서 처리되어지면 그게 상응하는 서술지식으로서 필링,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싫다 이거죠. 괴롭다 이거죠. 왜 또 그 얘기일까요? 나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괴로워한다 이거죠. 바로 그러한 서술지식으로서의 그러한 감정, 필링을 느끼는데
누가 다음에 또 상담하러 오겠어? 도망가 버리죠. 왜? 괴로움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걸 넘어서야지만이 상담도 되어지고, 상담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어서도 우리 그런 것들이 서술 지식을 깨달아질 때 그것에 맞부딪힐 수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금방 융이 얘기한 대로 운명이라 얘기한 대로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야. 자, 오늘 고전적 조건의 절차가 가진 중요한 점 두 가지 얘기하면서 단순 노출 효과, 역치와 정서점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단순 노출 효과, 역치와 정서점화는 광고에서 쓰는 거죠. 광고가 결국 고전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거기서는 단순 노출, 역치와 점화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고전 조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처음 들으면은 이건 그저 들어오는 서술 지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 낱낱개로 광고에서는 단순 노출 역시 고인 조건에서 학습에서는 고인 조건 개침 올린 거 이거 무슨 관계 있는데 상담에 가서는 또 이게 뭐에 되는데 행동주의는 뭐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필요 없고 나는 뭐 인지적 접근 뭐 인본주의적 접근 뭐 정서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상담할래. 자, 고순위 조건 형성 계획에서 제가 편견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편견을 좀 얘기한 게 편견을 얘기했습니다. 그 편견이란 건 결국은 정서 반응으로서 CR이에요. 그 이제 조건 반응 CR이고 정서와 관련됐으니까 고인 조건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정서예요.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외고 거의 대부분 다 정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좋다, 싫다, 사랑한다, 우정한다, 뭐 믿는다, 뭐 혐오스럽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죠 비호감이다, 호감 다 정서예요. 그 중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 네다섯 가지 그 위엔 다 고인 조건화 된 것이니까 지금 편견이란 것도 당연히 고인적 조건의 조건 반응 CR로서 정서예요. 이 편견이 결국 뭐 사회심리학 가면은 태도란 이름으로 다뤄요. 그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말로 편견이라 했지만 쉽게 해서 호불호죠. 좋아하느냐 싫어하냐 그거예요. 그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선천적으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고인 조건을 통해서 주어졌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심리학이나 뭐 소비자 설득심리학 가면은 태도라는 이름 얘기해요. 태도는 뭐고 편견은 뭐고 정서는 뭐고 설득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얘기한 를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설득이란 것이 대표적으로 광고의 경우에 쓰이죠. 상담을 통해서도 결국 설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뭐 정서 반응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 고전 조건화, 달리 하면 고순위 조건 형성. 고순위 조건 형성은 고전 조건화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반응을 일으킨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이 시공간상에 존재할 때 내가 거기에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냐에 따라 바로 CR 반응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편견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 심리학 첫 장부터 자연 선택에서 진화를 얘기하니까 여러분에는 분명히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참고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윈의 경우에 이볼루션, 진화란 말을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2판, 3판 나오면서 다윈이 뭐 제가 듣기로는 참 소심한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많이 이렇게 뭐 고려하고 뭐 부정적인 의미로 눈치를 본다 이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실적을 좀 뭐 만나서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것이 와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쓰고 완성된 원고를 한 15년간 책상에 묵혀놨어요. 그 출판하는 것이 그런 만큼 자기가 이것저것 생각을 고려하느라. 그래서 출판할 초판만 하더라도 다윈은 이볼루션 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진화는 진보라는 개념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윈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 이런 말을 썼어요.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말을 썼어.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진화는 뭐 인간의 경우에 정자, 난자 사이에 정자에 난자에 제가 기억하기로 난자가 아니라 정자 안에 아주 작은 인간이 있다. 그것이 수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를 얘기를 하면서 뭐 미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결국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그건 진보란 개념을 썼기 때문에 다윈은 진화를 진보처럼 생각할까 봐 그걸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해서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 그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2판, 3판 내면서 결국은 주의의 그러한 입김 때문에 진화란 말을 썼다. 교정했다, 수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 동시대에 허버트 스펜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영국 철학자가.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를 알 거예요. 바로 허버트 스펜스가 이 다윈의 진화,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가서 바로 진보라는 의미를 라는 것을 섞어서 제가 듣기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겠죠. 듣기론 바로 노동 착취에 이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여기서도 뭐요? 다윈의 진화론이 편견을 낳는 과정이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 고온 조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져서 지금 150년이 지나서 우리까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건 비인간적이다, 뭐 어떠저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편견, 고온 조건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CR 반응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뭐 다른 동물에게서는 우리가 뭐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CR 반응이다 얘기하기에 더 적합한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처음 시작부터 편견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편견을 없앤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것은 배웁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집니까? 자, 모든 행동은 선천 혹은 후천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전자에 보면은 공감도 선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학습도 선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화된 수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지금 고의적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마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감도 분명히 선천적으로 공감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낳는 특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신경 실질이 바로 거울유론이라고 이름 붙인 거울유론 시스템이에요. 그럼 공감은 필연적이죠. 그런데 공감이 어느 만큼 후천적으로 잘 학습되어지냐에 따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응적이냐 부적응적이냐 낳겠죠. 그렇다면 공감이 필연적이라면은 편견도 필연적이에요. 왜? 으쌰 우리는 하나 서로 공감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라고 포함하는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하고는 차이를 넓힌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죠.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그것들이 지닌 정서적 의미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먹을 것과 피할 것과 짝짓기 할 것과 기를 것과 도망갈 것과 싸울 것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아날로그 세상을 다른 동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디지털화 시켜요. 우리 신경계 자체가. 그래서 디지털화 시키는 것 중에 공감 관련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공감이 돼. 라는 얘기는 우리 과,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 공감하면 할수록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온 사람하고는 자꾸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편견을 낳아요. 그런데 그 편견이 뭐 항상 나쁘다? 아니요. 고전적 조건하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CR 반응으로서의 편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습 심리학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선천적 기제에서 주어진 행동이든 후천적 기제에서 주어지는 행동이든 모든 행동은 그 상황 하에서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수 있다. 무엇이 적응, 부적응을 결정하느냐? 환경이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응적이다, 적응적이다 얘기하는 것도
항상 상대적이다. 그래서 공감이 있으면 편견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편견이 있다는 것은 공감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자의 어떤 동계 양면 같은 것이고, 이것은 선천적 기제를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형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황 따라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 만나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에 국한해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불안을 화두로 삼는다면은 그러한 불안 반응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는 적응적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러한 불안 반응이 CR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좀 더 다양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부적응적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전문적인 경우를 차치하고 우리의 경우에, 여러분이나 저희 경우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서술 지식으로 바로 그런 비서술 지식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또 우리가 선천적인 진화를 통해서 선천적인 기제로 주어져 있는 수정 가능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적응, 부적응,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여러분 차차 저 같은 경우도 늘 불안하기도 하고 쾌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배움, 몸으로 배우던 소위 서술 지식으로 배우던 비서술 지식으로 배우던 배워서 거시적이고 다양한 시각하에서 본다면은, 그죠? 적응, 부적응에 대한 그러한 편협한 그러한 반응에 의해서 소위 상담 또는 임상의 대상이 되어지거나 주어진 환경 안에서 부적응적이라 여겨져서 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더 문제로 삼는 그런 것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기른다. 즉 행동 변화, 경험으로 해서 행동의 변화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고 공부의 목적이고 공부의 궁극적 종착지예요. 그것이 몸으로 배우든 비서술지든 머리로 배우든, 소위 머리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머리로 배우는 서술 지식이다. 강의란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실존적 깨달음이 소통이다. 이런 말을 어떤 사상가가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합니다. 단순히 시험에 나올 것 외워서 괄호 안에 집어넣고 1, 2, 3, 4 중에 고르는 것, 그거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여러분의 공부가 그런 식의 공부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결국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자면 생리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다른 동물도 우리처럼 대학 다니지 않더라도 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아닌 거죠. 만약 그러한 기본적인 다른 동물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위한 공부라면은 꼭 대학 다니거나 대학에서 공부할 필요 없죠. 뭐 사기치고도 뭐 그런 것들 저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하고 살고, 그죠? 극단적으로 뭐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예이지만 살인 청부업을 하고도 저보다 훨씬 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단계의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해결하고 살죠. 자, 아까 뭐 강의는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여러분의 공부가 어떤 공부에 대해지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심리학을 통해서 아니면 심리학의 이해를 통해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상담을 하든, 그죠? 뭐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죠? 문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경제를 하든 어떤 하든지 간에 그러한 것에 진정한 의미 있는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